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 파면 여부 선고 시점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정치권은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제 몽상에 빠져있던 권력자가 무너뜨리려 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많은 일이 일어났고 계엄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되었습니다. 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총선 이후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하고 이제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곧 결론이 날 텐데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로 75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비상계엄 때부터 하면 거의 한 3달 정도 되는 기간인데요. 시간이 좀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다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어떻게 쭉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우리 헌정사상 대통령 스스로 우리 국가유기를 초래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경우가 과연 있었는지 누가 계엄령을 발표하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발표해놓고 스스로 구속되고 그다음에 이제 헌재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거짓말과 궤변을 저지르면서 또 선동을 하고 있어요. 선동을 하다 보니까 극우 지지층들이 법원을 점거를 하고 침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야말로 양극단에서 극단의 정치를 지금 벌이겠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을 대통령이란 자가 저질렀다. 나는 이건 이제 그 극우 유튜버들이라든가 국힘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전부 헌재에 흔들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모습 자체가 탄핵은 왜 윤석열이 탄핵을 받아야 되는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이번 일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최후 변론 어제 있었습니다. 67분,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입니다. 잠깐 앞에서 내용도 좀 있었지만 보셨을 텐데 공감보다는 아무래도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으셨죠? 이거 코미디 같았어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건 중국과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도처에 있어야지 국가를 유기에 처리한다. 도대체 이런 말을 들어보면은 지금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전부 극우 유튜버의 말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사람인데 이 윤석열의 최후 진술을 들으면서 헌법재판소의 그분들이 재판관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도저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역시나 이 거대 야당의 문제 또 간첩 이야기 하신 부분 그 부분 좀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최종 변론기일에 앞서서 이제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시할 것이라는 예상도 꽤나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 정치 개혁에 남은 임기를 매진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자신은 이제 직무 복귀를 물론 전제로 한 말이었습니다만 이 발언 굳이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구속이 된 지금까지 전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한 번도 제대로 자기 말을 책임져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자기가 변론을 하면서 아 나는 인용이 될 것 같다라는 위기의식이 있다 보니 이걸 탈출구로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들한테 읍소하는 것이 불과하다. 어떤 의미도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최종 선고만 남았습니다. 이제 뭐 재판 과정 중에 이제 선고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쯤 이제 결과가 나올지 최종 선고일이 언제로 지정이 될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고 분석도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분석을 해보신다면 선고가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가 그때 최종 변론 끝나고 14일 걸렸거든요. 박근혜 의원은 11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대충 거기에 맞춰 보면은 한 3월 중순인데 아마 3월 10일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죠. 네. 일단 3월 10일 뭐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3월 10일에서 뭐 3월 이제 중순 뒤쪽으로는 안 넘어가는 것 같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3월 14일 이야기도 해주시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선고가 날짜가 그 정도 3월 초 중순은 크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제 뭐 평의도 뭐 재판 진행된 중에도 이미 일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이게 단순히 뭐 인용이 되느냐 아니면 기각이 되느냐를 떠나서 뭐 인용이 된다면 또 얼마나 많은 재판관들이 손을 들어줄지 뭐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고 거기에 따라서 메시지가 다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탄핵 심판은요. 그게 봐서 5가지가 가장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걸로 딱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도 있고 포고령에 정치행위 금지를 시켰잖아요. 국회를 점거했어요. 선관위를 가서 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또 법관을 체포하라 그래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 그분이 약간 보수적이고 진보적이냐 이 문제는 별개 문제다. 약간의 견해차는 있을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다.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떤 성향을 떠나서 전원일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전원일치 판결의 결과는 탄핵 인용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임명이 불가피해진 상황.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곧바로 임명을 할지는 또다시 미지수입니다. 임명을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또 미룰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임명을 한다면 탄핵 심판 참여 여부에 따라서 최종 선고가 예상보다 미뤄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이 탄핵 선고 시기가 좀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법에 의하면은 재판소 법에 의하면은 이 탄핵 심리를 직접 하지 않은 재판관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은혁 후보가 헌법재판관이 된다 하더라도 탄핵 심리에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별개 문제다. 그리고 이제 최상목 같은 경우는 끝까지 고집을 피면은 저건 탄핵 사유도 되지만은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네. 자, 선고가 언제 될지,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결론이 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원님 말씀, 의견을 또 들어보고 있는데요. 더 문제가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선고가 난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정치권은 어떻게 될 것이고 둘로 쪼개졌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국민들의 좀 이 정치에 대한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좀 걱정이 됩니다. 탄핵 심판 과정 내내 이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또 부정 이런 모습을 많이 드러냈고 그래서 승복을 과연 할까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다가 또 오늘은 보니까 뭐 전한길 강사 이런 분이 국회까지 와가지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뭐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협박인지 뭔지 좀 애매한 정도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이 후폭풍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요?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지금 헌재의 결정에 승복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이건 단심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극우 세력들이 그렇게 준동을 부린다 해도 그건 이제 입법 처리를 하면 될 일이고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빠른 시간 내에 조기 대선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 취임한 정부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돼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자기를 사형을 시키려고 한 사람도 다 포용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가 너무 극단인데 그런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 국론을 통일시키고 단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우려되고 있는 이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제 이것은 법적으로 정리가 된 이후에 다음 정권이 좀 추스려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봐주십니다. 자,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5월 달에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를 희망했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사실은 조기 대선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뭐 사실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 분위기 사실상 뭐 돌입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뭐 여의도에서 들리는 말은 주탄 야대 그런 말이 들려요. 낮에는 이제 탄핵 반대하고 밤에는 조기 대선 준비하고 그 정치 생리인데 이거 국민의힘도 지금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탄핵이 인용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건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만약에 거기에서 지금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대선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자기들도 이제 민주당한테 또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더 대선 준비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니까 국민의힘도 지금까지 그 여론을 따라가는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 좀 냉정하게 좀 차분하게 다음 스텝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극우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극우에 가까운 발언 또 행보 보여온 국민의힘이 최근 분위기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저런 변화들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지만 최근에 보니까 지지율에 좀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참 강성으로 가다 보니까 최근에 지지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요. 이 지지율의 변화가 실제로 국민의힘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지율이 한 3차례에 걸쳐서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게 이제 계엄령을 선포를 하다 보니까 국민의 지지율이 툭 떨어졌는데 그 뒤로 이제 야권이 계속 머리를 하면서 또 뭐 저 국무총리도 탄핵하라 뭐라 이렇게 막 하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국민의힘이 올라왔어요. 그때가 이제 설 직전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설 무렵부터 다시 이제 윤석열이 마지막에 나와서 헌재에서 그 비굴한 모습들, 그다음에 서부지법에 그렇게 난동을 부린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또 국민의힘이 또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말입니다. 국민 여론은 이렇게 주간별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요동을 치거든요. 결국은 대선 시점의 여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그 민심을 좌우하는 것은 지금 대선을 승리를 하려면 중도가 어떤 성향을 갖느냐. 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어내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 이제 중도층의 표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강성의 목소리 또 어느 한쪽 진영에만 치우치는 목소리가 아닐 때 좀 소구력이 생길 텐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또 지켜보는 것도 한 가지 조기 대선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야 대권 주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여야 대권 주자들을 지금 살펴보게 되면 국민의힘은 지금 뚜렷한 인물이 나오고 있다라기보다는 뭐 자천타천으로 뭐 많게는 10여 명 정도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세훈, 홍준표 등 이 대표 주자들 중 일부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책을 내고 활동을 재개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내 세력은 미미해 보이지만 여전히 당 외곽에서 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또 괜찮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여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여권 좀 어떻게 진행이 돼갈까요?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제 주자들 중에서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이 정도 될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뭐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건데 한동훈은 유력 후보임에는 분명합니다만은 첫째 검사 출신인데다가 가장 큰 약점이 한동훈의 윤석열에 대해서 배신 프레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쪽의 지지를 보수 쪽에서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과 홍준표는 뭐 괜찮은 후보로 보여집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게이트가 나왔을 때 그게 어느 정도까지 파급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보여질 것이고 김문수 후보가 좀 탁 올라왔잖아요. 근데 김문수는 국민의힘 경선 체제를 보면 유리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
중도표를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표 계산을 할 거인데 지금 저쪽 후보를 봐서는 제일 그래도 오세훈 후보가 지난번에 이렇게 1대1로 붙여보다 보니까 그 득표율이 높아서 그쪽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누가 후보가 좀 될 가능성이 높으냐를 떠나서 야권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후보는 누가 될까요? 역시나 오세훈 후보일까요? 제가 볼 때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오세훈이 가장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구력이 중도를 좀 흡수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민주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중도 보수 또 상속세 개편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중도층에 대한 공약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당내 비명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이런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평가가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역대 대선을 보면요. 역대 대선의 득표율 차를 보면은 거의 1포인트에서부터 3% 이 내외에서 승패가 결정이 돼요. 그 표를 잡아들이는 것은 결국 중도층의 민심을 얼마나 득표율을 가져오느냐. 양당의 확실한 지지율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간다고 봤을 때 중도층이 판세를 좌우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 중도를 지향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것이죠. 다만 지난번에 보수 중도 이건 좀 말이 좀 튀었어요. 어찌 보면은 중도 개혁. 우리 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이라는 당헌 당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도 개혁 또 중도 진보 뭐 이런 쪽이 맞는 표현이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한 왬을 사기 위한 정책들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야권에서는 가장 유력한, 압도적으로 유력한 후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여러 뭐 전직 총리분들 그리고 뭐 김동연 지사나 아니면 뭐 기타 뭐 김경수 전 지사도 있고요. 여러 후보군들이 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좀 눈여겨 보인다 싶은 후보군이 있다면 어느 분을 좀 꼽으시겠습니까? 지금 뭐 일부에서 3김 또는 4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여론조사를 하면은 그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큰 득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후보는 누가 뭐라 해도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문제는 지금 3월 2심 선거법 재판이 3월 26일로 나와 있죠. 그 선거법 재판의 결과가 좀 상당히 요동을 치게 만들 소지는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선거법도 이렇게 보면 633,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대선을 5월 10일경에 5월 중순에 치른다면은 2심은 끝나도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나갈 가능성은 많다. 그러나 이제 저쪽 당에서는 저런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을 우려시되는 부분인데 이제 어쨌든 2심 결과가 무죄로 나온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이제 2심 결과, 지금 이재명 대표 2심 결과에 따라서 야권은 마지막으로 그 지금 이 지형이 크게 출렁거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12.3 비상계엄과 또 탄핵심판 과정에서 관심에 밀려나 있던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의혹이 지금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탄핵심판이 정리가 되어가니까 그동안 밀려 있었던 것 같았던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들 또 연관되어 있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됐고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통화 육성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는데 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또 재표결 통과 가능성도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최대행이 이걸 다시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또 할지 일단 이게 제일 관심사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다시 재의결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조기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풍의 눈이 될 소지가 많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명태균이 개입했던 공천 개입에 관한 부분 이게 본인만이 아니라 그 김건희와 연결된 구도가 크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연결되는 부분. 거기에다가 이제 여론조사 조작이라는 이건 대단히 큰 문제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정책이라든가 인사에 개입을 했다. 우리가 최순실 농단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박근혜 때 최순실이 돼 지금 윤석열 때는 또 명태균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중앙지검에다가 우리가 그동안에 김건희 문제를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서 많이 제기를 했지만은 뭐 무죄 무혐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근데 저쪽 당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핫 이슈가 되는 거예요. 데미지가 크다 보니까 끝까지 반대를 하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저쪽도 분열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계산이 좀 틀릴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로 피해를 보는 세력과 득을 보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저걸 반대하고 그러기 나중에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분열이라고 한다면 약간 이제 뭐 실득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제 이게 결국에는 대선 판국에서 이게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되는 상황 이제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여파가 대선판의 후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건요 국회의원들의 생리는 뭐냐 가장 큰 목표는 차기 총선에 대해 공천을 받냐 못 받냐 가장 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대선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차기의 당 대표가 누구냐 관심사예요. 여기에 따라 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결국에는 이제 이게 대선뿐만이 아니라 다음 당심이 또 어떻게 되냐, 당 대표가 누가 되냐, 뭐 이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좀 복잡한 상황들이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의원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훈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내가 기억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며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최후 진술에서 직무 복귀를 언급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직 대통령도 최후 진술하고 차기가 유력한 제1당 대표도 최후 진술하고 뭔가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회의에서 국가문화유산청장 상대로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빼미 이거 국가문화유산 지정해서 지원해달라 이런 말씀하시던데 이게 뭔가요? 근데 논빼미? 완도 청산도에 가면 네. 전체가 관광의 보고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가 섬이고 비가 부족한 것이어서 물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그 험한 좁은 땅에 네. 옛날 구들장이라고 하는 것은 온돌을 할 때 그 바위 큰 돌을 가지고 했거든요. 네. 그 구들장 같은 그 바위 돌을 이용해서 논을 만든 거예요. 구들장 돌로 어떻게 논을 만드나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네. 흙을 좀 한 20cm 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진짜 과학이에요. 이것을 쭉 농사를 지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네. 쌀이 많이 나오니까 그 자체를 보존하고 있고 네. 또 농식품부에서 1년에 2억씩을 줘가지고 그 보존해서 했는데 그게 2년 전부터 보존이 끊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그 농업,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어서 네. 국가유산청에서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을 하자 하는 얘기를 국가유산청장에게도 했고 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도 그 2억씩 지원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긍정적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해결해봐야죠.
경남 남해 가면은 산비탈 깎아 만든 다랑이 논 그거 엄청 유명해서 사람들이 관광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럼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한 과거에 우리가 다시 네.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문화유산을 네. 보존해서 관광 사업으로 하면은 그 자체가 선조들의 과학, 네. 지혜, 진짜 깜짝 놀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존하자. 그리고 특히 그 보존해서 네. 1년에 10,000원씩인가 20,000원 후원을 하면은 거기에서 생산된 쌀도 보내주고 쌀도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구들창 가지고 논을 어떻게 만드는지 진짜 가서 보고 싶긴 한번 가보세요. 진짜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에서 특히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가 네. 제작된 곳이거든요. 그리고 네. 최근에는 해상국립공원과 네. 거기서 전복이 많이 생산되니까 복닥복닥 전복, 네. 치킨, 매콤한 맛이 아주 일미입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다 좋아요. 나비도 청산 간다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진술 67분을 했는데 간첩만 25번을 언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그게 사람입니까? 그 너무 대통령입니까? 진짜 네. 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네. 파면을 해야 되는가? 그 판결문을 마치 네. 읽는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네.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화냈습니다마는 저는 윤석열은 마지막 모습이라도 우리나라 대통령 3년을 하셨으면 네. 그러한 것을 기대했는데 역시 윤석열은 윤석열이다.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람도 아니다는 말은 좀 순화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뭐 워딩을 보면은 간첩들이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던데 정말 우리나라의 간첩이 이렇게 암약을 해서 나라를 흔들고 있다고 실제로 믿는 걸까요? 아니면은 뭘까요, 이거는? 간첩 소리를 25번이나 했는데요. 네. 어제 제가 법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네. 입이 1000개라도 네. 간첩 소리를 할 수 없다. 왜요? 간첩법만 하더라도 마치 국민의힘에서 자기들만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하는데 박지원도 네. 발의해서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가 하면은 지난 3년 반, 네. 3년간 윤석열 대통령은 간첩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네. 비서실장 박지원이 국정원장을 하면서 두 네. 간첩단을 적발해서 기소해서 현재 재판 중에 있다. 그러면 누가 네. 간첩을 잡는 대통령이었고 네. 말로만 간첩 하면서 야당한테 그러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뻔뻔한 대통령이었던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이런 말도 했던데 직무에 복귀하면은 국내 문제는 총리의 정권을 쥐고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사명으로 생각하겠다 그랬는데 뒷말은 다 덜고 직무에 복귀하면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실제로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거기다가 네. 대통령실에도 직무에 복귀하면 뭘 준비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저는 14개월 아기 엄마입니다. 제가 임신,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저는 개몽됐습니다. 뭐 이 얘기를 해갖고 온라인에서 엄청 화제가 됐는데 아니 변호를 하러 가서 왜 간증을 하고 계시냐 뭐 이름을 그러면 김개몽으로 개명해라 막 이런 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저는 그분이 변호사 하는 것보다는 네. KBS2
네. 개콘 프로그램으로 나가서 네. 개그맨, 코미디언 하는 것이 훨씬 더 재능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표정은 상당히 진지하고 정말 뭐 이렇게 뭔가를 그러니까 받은 연기를 잘하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쪽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일일이 개념하면요 네. 화가 나서 혈압 올라서 건강 나빠집니다. 저는 근데 그 계몽령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그 신념은 이성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것 위에 존재한다. 이게 지금 계몽주의 작가 볼테르 말인데 볼테르 말이 떠오르던데 이분들은 정말 계몽령이라고 믿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약간 정치적 슬로건 비슷하게 이용을 하려고 그런 말을 계속 쓰는 걸까요? 뭘까요, 이게? 그분들이 볼테르 말을 네. 원용해서 한번 그럴싸하게 만들어봤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마치 윤석열의 최종 진술이 네. 탄핵을 할 이유로 해석이 되듯 그런 말들이 윤석열은 탄핵당해야 된다 네. 하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해 보겠습니다.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26일 선고기일로 지정을 했는데 당 분위기 같은 건 혹시 어떨까요? 3월 26일 네. 선고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1심에서 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네. 본인이나 우리 민주당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네. 또 설사 유죄가 되더라도 사법부도 네. 정무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벌금 80만 원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또 네. 1심처럼 유죄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네.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법원의 네.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 후 원칙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면서 조용히 대처하겠다 하는 것이 당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법관은 뭐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는데 정무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정무적 판단은 그 자체가 양심이니까요. 근데 탄핵이 인용이 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만약에 뭐 진짜 만에 하나 그 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유죄가 나와서 그런 경우가 나오면은 뭐 후보도 못 내고 국민의힘에 다시 정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법원에서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트럼프 네. 미국 대통령을 보더라도 일반 법원에서 네. 유죄 판결이 났지만은 대법원에서 네.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모든 것이 정지돼 버리잖아요. 파기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로 보면은 탄핵이 돼서 네. 60일 내에 되면은 그 전에 대법원의 선고는 물리적으로 나올 수 없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트럼프의 길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낙연 전 총리 윤석열 이재명 동반 정신이 시대 정신이다 이거 가지고 의원님과 좀 설전을 주고 받은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 뭐 설전은 아니고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네. 윤석열 동반 퇴진시켜야 된다. 네. 아니 이재명이 무슨 계엄을 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사법 리스크?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고 물론 모든 것을 포용해야 되지만은 네. 구조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는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응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네. 그 불필요한 얘기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총구를 네. 윤석열한테 향해라. 왜 옆으로 향하느냐. 그래서 함께 하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고향에서도 우리 광주 전남에서도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낸 책에서 이재명 대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자기 처벌 피하려면 계엄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묘사를 했던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니까 또 한동훈 대표가 난 국민 지키는 개 할 테니까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나 열심히 받으시라. 이렇게 막 응수를 하고 그러는데 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좀 부글부글 하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네. 저는 네. 한동훈 대표는 국민 뜻대로 네. 해가지고 당대표 됐지만은 윤석열 뜻대로 해다 망했잖아요. 이번에 또 정기의 복귀를 위해서 네.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먼저입니다. 네. 내가 염려했던 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럼 또 망할 거예요. 돌아간다는 건 어떤 점에서 윤석열이 먼저 윤석열이 먼저입니다. 네. 윤석열 또 음. 편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런데 네. 한동훈이 음. 이재명 대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네. 존재감 확인이나 정치의 노이즈 마케팅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할 말 못할 말 다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재명이 상대할 네. 한동훈은 급이 아니다. 그리고 네. 계엄은 네. 자기들 윤석열, 전두환, 네. 박정희 자기들이 했지 우리 민주당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표 향해서 민주당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면서 본인 존재감 키우려고 그런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세훈 대표는 명태균 네. 씨에 의거해서 굉장히 지금 곤혹스럽잖아요. 네. 자기는 부인하지만은 명태균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약간의 뻥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이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는 아주 명석한 분이라 항상 네. 증거를 제시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네. 김건희, 명태균 씨의 통화 네. 육성을 공개함으로써 명태균 특검이 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딱 증명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도 네. 모면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다. 네. 저는 오히려 네. 오세훈의 아버지는 윤석열, 할아버지는 전두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독재자들, 그런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기들 아니에요? 뿌리를 찾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육성 말씀해 주셨는데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다. 얼마나 못된 놈들이지 않으냐.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이런 육성이 나왔는데 그거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것 보고도 제 말이 얼마나 옳았습니까? 대통령 네. 김건희, 음, 윤석열 영부남, 음, 권력서열 1위 김건희, 네. 2위 윤석열. 맞았잖아요? 지금 보면은 권력서열 1위 김건희, 2위 윤석열, 3위 명태균이더라고요. 그런데 네. 조중동이 네. 조선일보하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비난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떻게 영부인이 네. 계엄 후에 음, 조선일보 폐간에 내가 목숨 걸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 후에 네.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윤석열의 계엄이 네. 계속 시키려고 한 또 2차 계엄을 하려고 한 그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을 네. 법에 의하지 않고 영부인 멋대로 폐간시키려고 하는 이런 반민주적 네. 또 계엄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네. 명태균 특검은 김건희 특검은 필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녹취가 계엄 이후에 네, 제가 어제 주진우 기자하고 주진우 라이브 방송도 같이 했고 네. 또 별도로 만났어요 어제.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엄 후에 나온 거다. 아니 계엄 당에서 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있는데 영부인이 뭐라고 조선일보 폐간을 한 해 만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 윤석열의 태도나 네. 일부 음, 찐윤들의 행태나 네. 김건희 여사의 그 말한 것을 보면은 계엄은 계속되고 있고 2번, 3번 할 수 있다. 이런 자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엄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 폐간도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봐야죠. 어떻게 영부인이 그런 초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네. 언론이 자기 비위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네. 법에 의거해서 음,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네. 영부인 몸으로 내가 폐간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다. 이건 살떨리는 민주주의 파괴자 아닙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 주어가 우리도 아니고 난인데 본인이 뭐 최고 실력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그건 권력서일 일이니까. 대통령이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